반갑습니다. 손기정입니다. 사람들은 다 파리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고 향수를 갖고 있는데 왜 파리를 가고 싶어 할까요? 파리가 뭐가 매력이기 때문에 파리파리 할까요? 여러 가지인데 유명하니까 유명한 거. 그러니까 왜 유명하냐는 거죠. 다들 가니까. 남들 가니까. 파리가 유명하고 한 거는 거기 역사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만들어선 절대로 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의 1000년 넘는 동안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이렇게 축적된 모습이 지금의 파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파리인 거죠. 역사가들은 사실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해요. 왕이 죽었다, 왕이 됐다, 뭐 혁명이 일어났다, 뭐 쳐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작가들은 그 시절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일상생활이 어떠했나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발자크라는 작가와 함께 파리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그냥 발자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랑스 19세기 사회를 정말 소름이 끼칠 만큼 잘 묘사한 사람입니다. 역사책 읽을 필요가 없어요. 19세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고 싶으면 발자크 소설을 읽으면 더 와닿습니다. 인간극이라는 90편이 넘는 총설을 했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500명의 작중인물이 살아 숨쉬어요. 뭐 왕에서부터 뭐 창녀, 수전노, 뭐 장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고요. 정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역동의 시기, 혁명부터 뭐 온갖 그 시기를 이 사람은 굉장히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잘 묘사했고요. 발자크가 쓴 작품 중에서 특히 13인당 이야기라는 소설에 3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페라기스, 랑제 공작 부인, 그 다음에 황금 누나 여인. 그 중에 페라기스라는 작품에는 주인공이 파리예요. 발자크는 거기서 파리의 각각의 길들은 각자 다 특징이 있고 다가 하나같이 다 살아 숨쉬는 생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수치스러운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 길도 있어요. 불명예스러운 길도 있고 고상한 길도 있고 정직한 길도 있고 평판이 아직 없는 길도 있고 늙어 보이는 길, 존경받을 길, 노동자, 근로자, 장사꾼의 길이 있다. 다시 말해서 파리의 길들은 인간의 속성을 지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페라기스라는 작품은 파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이 무대 배경은 1819년이에요. 귀족 청년이 남몰래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유부녀죠. 근데 너무 남편만 사랑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정숙해서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여자를 어느 음침한 골목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길이냐면 사교계에 속한 여성이라면 절대 평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게다가 부자고 마차를 갖고 있고 그런데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어. 게다가 9시야. 그러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떤 길이냐 하면 바로 이 길입니다.
좁은 골목길 솔리가라고 하는 거고 그 옆에가 빠주벤가인데 이게 옛날에 쓰레기 가리라고 벌렸을 만큼 굉장히 지저분하고 악취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봤더니 이 여자가 그 옆에 있는 호이드 위오게스텐가를 마차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근사한 거리인 리슐리우가를 거쳐서 자기 집이 있는 고급 주택가의 메나르가로 가는 걸 보고 아, 이 여자가 맞구나. 근데 이 여자가 왜 있지? 이 여자가 도대체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그러면서 속으로 은근히 뭐가 있냐면 그 여자가 그렇게 성숙한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방탕한 여자면 뭐 내가 안 될 것도 없잖아 이런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워낙 굉장히 정숙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여자의 행적을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쫓아다닙니다. 이게 리슐리우가가 옛날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인데 마차가 자동차에서 바뀌었을 뿐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구역입니다. 이게 루브르입니다. 이게 루브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빨리고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증권거래소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있던 그 좁은 솔리가라는 데가 여기 빠주벤가 위오게스텐 여기서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리슐리우 길을 아까 갔다가 자기 집이 메나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이래봐야 걸어서 여기서 5분, 10분, 15분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흥미로운 것은 가난과 부, 타락과 정수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대한 묘사를 발자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권 거래소가 있는 브루스 광장은 시끌벅적하고 활기차고 타락한 곳이다. 그곳은 새벽 2시의 달빛 아래에서만 아름답다. 낮에는 파리에 축소하며 밤에는 그리스를 꿈꾸게 한다. 트라벨시에르 생트 오노레가는 추악한 거리가 아닌가. 그곳에는 2개의 십자형 창이 달린 기분 나쁜 작은 집들이 있는데 각 층마다 악과 범죄와 가난이 우글거린다. 1년 내내 서너 시간밖에 해가 들지 않는 북쪽으로 나 있는 좁은 길들 안에서는 살인을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 오늘날의 정의는 그런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프로망토가의 경우 살인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역시 많지 않은가. 언제든 담을 따라 한가로이 파리를 거니면서 길거리에 떠다니는 쾌락의 덩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파리가 가장 매력적인 괴물이다. 여기는 아름다운 여인인가 하면 저기는 늙고 가난한 남자이다. 여기는 마치 새로운 왕국의 화폐처럼 아주 새 것인가 하면 이쪽 구석은 유행을 따르는 여인처럼 우아하다. 완벽한 괴물이지 않은가. 증권거래소가 있으니까 시끌벅적하고 활기차고 그런데 타락한 곳이다. 돈이 있으니까 2시에만 아름답다. 그 다음에 그곳에는 작은 기분 나쁜 집들이 있는데 각 층마다 악과 범죄와 가난이 우글거린다. 그러니까 바로 증권거래소가 있고 왕궁이 있는데 그 주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름다운인가 하면 저기는 늙은이, 여기는 새로운 왕국의 화폐처럼 새 것인가 하면 저쪽에는 우아하고 파리는 완벽한 괴물이다. 발자크는 항상 파리를 괴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발자크만큼 파리를 죽도록 사랑하고 파리를 죽도록 증오했던 작가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궁 옆이에요. 궁 옆인데 여기가 이렇게 우범 지역이 이렇다는 게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지금은 여기가 다 광장이 돼서 피라미드 그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19세기 초에만 해도 엄청난 골목들의 우범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되게 모순되는 것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발자크가 파리를 괴물이라고 얘기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괴물이라고 얘기했는지 좀 발자크가 궁금합니다.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냐? 발자크는 파리는 돈과 쾌락이 지배하는 도시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흉측함이 다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특성의 고유한 뭐 아름다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괴물처럼 변하기도 하고 온갖 양태의 이런 속성이 다 있고, 그러니까 괴물이다. 이건 정말 괴물이야. 이러는 겁니다. 자,
자, 이제 빨래 고알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빨래 고알이라는 공간을 좀 더 관심 있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파리라는 도시 전체가 역사의 굴곡이 막 겹쳐지는 공간이라면 부와 가난과 타락과 뭐 정숙 모든 게 다 합해졌다면 이 빨래 고알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 모든 굴곡진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19세기 이후의 역사를. 궁은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원래 여기는요, 리슐리우라고 루이 13세 때 재상을 지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만화를 보신 세대 아닌가요? 그때 거기에서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난 아주 과장되게 수염 난 나쁜 아저씨로 나오는 사람이 리슐리우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루브르 궁 바로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궁을 지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빨래 까르디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기경이잖아요. 자식이 없죠. 죽고 나서 이 궁을 왕한테 줍니다. 재상이 왕한테 그냥 선물하고 가지세요 하고 그냥 주고 죽어요. 1642년에. 그런데 루이 13세도 1643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루이 14세가 얘예요. 얘 5살이에요. 왕이 됐어요. 이렇게 귀여웠던 애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루이 14.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 태양왕이라고 하는 루이 14세죠. 그 유명한. 근데 아기 때 왕이 돼서 엄마인 안도트리쉬가 섭정을 해요. 이 엄마가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정원이 있는 이리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빨래 고아얄이 된 겁니다. 왕궁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추기경의 집이었다가 왕궁이 됐는데 1648년부터 얘가 어릴 때죠.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프롱드란이라고 하는데 한 5년 가요. 5년 동안 귀족들이 뭐 그냥 아주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궁에서 계속 하니까 그야말로 1650년에 얘가 12살 때 야밤 도주를 해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여기 그냥 도망을 갑니다. 여길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루브르로 옵니다. 그러니까 루브르로 가고 나니까 이 빨래 고아엘이 필요가 없죠. 동생한테 줍니다. 얘네들이 형제 사진이에요. 루이 14세고 필립 도글레앙. 루이 14세가 몇 년 통치했는 줄 아세요? 역사상 가장 오래 하지 않았을까? 5살에 해가지고 72년을 했어요. 무지하게 오래 하다 보니 아들 죽고 손주 죽고 5살짜리 증손주가 또 왕이 됩니다. 얘가 루이 15세예요. 얘가 뭘 하겠어요? 또 섭정이 필요한데 섭정은 바로 루이 14세의 조카입니다. 이 사람이 섭정한 필립 도글레앙이에요. 또 이 아저씨가 또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네 집이 된 거죠. 그 빨래 고아얄이 바로 자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기가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방탕아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술 빨래 고아얄이 완전 중심이 돼서 일주일에 3번 무도회 하고요. 그다음에 갤러리에는 500점의 막 예술품이 쫙 즐비하고 완전 정말 최고의 시기를 누립니다. 그게 뭐 공짜겠어요? 빚이 엄청나게 생각해 보세요. 돈이 뭐 그냥 물수도 펑펑 그냥 쓴 거예요. 빚이 많이 지니까 그의 손주였던 루이 필립 도글레앙이 이걸 어떡할까? 아이디어를 낸 게 임대업입니다. 밑에는 갤러리를 하고 위에는 아파트로 하는 임대업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 공사를 합니다. 그 180개의 아케이드, 가게, 식당, 카페. 그래서 옛날에 거기가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이었다면 어떤 소비와 이런 중심이 됩니다.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완전히 혁명의 어떤 중심지가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뮤 데물랭이라고 하는 혁명가가 여기서 연설을 합니다. 카페. 여기가 이제 카페, 식당, 뭐 가게 이런 게 많은데 이 카페 앞에서 날짜가 1789년 7월 12일이에요. 7월 14일이 그 유명한 바스티유 감옥 함락의 날입니다. 그 직전에 바스티유로 갑시다 하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가 혁명의 어떤 그 아주 그 공간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생파조라는 사람은 왕을 죽게 해 가담했던 혁명주의자가 왕당파에 의해서 어떤 식당 그 까르드 페브리에라고 하는 식당에서 팔레로얄에 있는 거기 식당 하나에서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도가니에 이 공간이 완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교황의 화형식이 벌어집니다. 교황을 데려왔다가 한 게 아니고 이제 밀랍 인형을 만들었는데 왜 교황의 화형식이 벌어지냐면요. 1789년 대혁명에서 가장 정말 큰 일을 한 게 뭐냐면 귀족들, 특히 망명 귀족의 재산을 다 몰수했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와 수도원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거는 성직자와 수도원의 재산 몰수를 주장한 사람이 성직자입니다. 혹시 나폴레옹이라는 뮤지컬을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나요? 재밌어요. 보세요. 거기에 딸레랑이라고 하는 거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직자였고 굉장한 외교관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혁명을 같이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사람이 성직자 재산 뺏어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교황청이 좋아할까요? 난리가 났죠. 교서 보내고 막 하니까 혁명주의자들이 그 사람의 교황에 갖다가 불태워서 화형식을 거행합니다. 1791년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혁명이 지나고 나서는 여기가 완전히 사치와 환락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제 국유화가 됐죠. 국유화가 되고 나서도 이제 임대업을 계속했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재정부라고 나폴레옹 바로 전 정부에서는 이걸 팔고 싶어 해요. 나라에 돈이 너무 없어요. 혁명 때 굉장히 제일 원인 중에 하나가 국가에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고 싶어 하는데 원로회에서 안 된다, 절대. 그래서 못 팔고 다 이제 임대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는 180개의 가게였는데 이제 400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치품들, 보석시계, 양푼요 서점, 그 다음에 도박장. 7개의 도박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당, 카페, 그 다음에 매춘이 여기가 아주 매춘의 소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품인 페라기스의 페라기스도 역시 팔레로얄에 가서 도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판화인데 그 매춘부들의 모습이죠. 가슴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매춘부임을 드러내는 그런 거고 이거는 1815년 나폴레옹이 전쟁할 당시에 군인들한테 이제 값을 흥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상식적인 그 사창가와 서점과 예. 갤러리가 한 아케이드 안에 아니겠죠. 이렇게 예. 공존한다는 게 물론 증권거래소도 팔레로얄 안에 있었어요. 바자크 얘기대로 증권거래소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어떤 그 소비와 환락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 매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팔레로얄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본 이유는 파리라는 도시 전체가 굉장히 굴곡진 역사를 갖고 있지만 팔레로얄 자체가 혁명 때 국유화돼서 막 그런 온갖 일이 벌어졌다면 사치와 환락의 중심지가 되었다가 이제 1830년이 되면 아까 오를레앙가라 그랬죠. 오를레앙이 자기가 집권을 한 거예요. 오를레앙 가에서. 그러니까 다시 오를레앙가에 돌려지고 다시 거기가 아주 황금 시기가 되죠. 굉장히 영광을 되찾아요. 그럼 뭐 합니까? 1848년에 다시 또 혁명이 일어나서 거기는 완전 타겟이 돼서 방화 약탈. 그다음에 나폴레옹 3세가 하면서는 자기가 또 뺏어다가 국유화됐던 걸 뺏어다가 자기 왕가의 가족의 그 거처로 썼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국유화가 돼서 지금은 헌법재판소나 문화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이제 그 추기경으로 집을 시작했다가 왕궁으로 갔다가 혁명주의자들의 소굴이 되었다가 다시 또 왕권에 갔다가 또 다시 이런 모든 역사의 흔적을 이 공간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초에 이 임대업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그 임대업을 하느라고 과도한 빚을 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빚이 빚을 낳고 뭐 이렇게 돼서 잠시 이 어기가 굉장히 순환을 겪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